자, 시작을 해봅시다. 예, 오늘 이제 정치 첫 시간입니다. 그죠? 정치가 첫 시간인데, 임용시험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좀 약간 어렵게 나올 때가 많아요. 최근에 정치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는데, 경제는 어렵다기보다는 수험생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 같은 경우에는 개론서 자체가 이렇게 통일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저기서 교수님들이 가끔씩 가다 자기가 논문 썼던 주제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 때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수험생 입장에서 당황스럽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교육학은 잘 모르겠는데, 교육학은 제가 이야기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쪽은. 근데 교과 쪽은 가끔씩 이야기 들어보니까 논문은 아예 볼 필요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다 보던데, 그건 무식해서 하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출제를 하는 건 우리가 보고 있는 개론서는 전부 다 논문을 묶어서 만든 게 개론서예요. 대학에서 쓰고 있는 교재들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대학에 쓰고 있는 교재들이 다 논문을 묶어서 책을 쓰는데, 거기서 빠진 내용들이 논문에서 참고할 만한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논문에 찾아보는 게 정상이지. 찾아보는 게 정상입니다. 옛날에 교육학 같은 경우는 딱 어땠냐면, 그 해 교육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주제를 가지고 객관식 문제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교육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그 해에 어떤 논문이 발표된지를 분명히 검토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검토를 안 하겠죠, 당연히. 어떤 게 트렌드이고 어떤 게 관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출제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다가 출제를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시험을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어떤 시험에 출제위원으로 한 3번 정도 들어갔는데, 첫 해에 들어갔을 때는 문제를 잘 만들었죠. 두 번째 들어가니까 첫 해에 낸 걸 주제가 똑같아요. 세 번째 해 가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다음부터는 출제를 하고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문제가 제가 관심 있는 부분에서 계속 묻기 때문에, 그 관심 있는 부분에서 물을 때는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썼던 어떤 주제들, 논문을 썼던 주제들, 그 다음 자기가 관심 있게 공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노량진에서 나오고 있는 소문들은 웬만하면 그냥 귀를 닫고 사세요. 제가 볼 때는 별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정확하게 모르면서 이제 평가원에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 잘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런 말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소문들은 귀를 닫으시고, 그냥 지금 하는 공부에 말씀드리는 것만 좀 정확히 하시면 시험에 제일 빨리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는 특히나 이제 논문과 좀 관련되는 주제들이 생각보다 좀 빈틈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쓰고 있는 책들도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기본 강의 목표인데, 우리가 이제 용어 자체가 좀 약간 어려운 게 법하고 경제하고 정치가 좀 약간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치학을 하시는 분들은 표현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해요. 정치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별거 아닌 말인데도 굉장히 좀 고상한 표현들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표현 자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쉽게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쉽게 해석한 걸 좀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일정은 아까 이제 계속 다른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연간 일정은 3월, 4월은 특히 정치학 같은 경우는 일반화를 좀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앞뒤로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좀 잘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정치 권력하고는 정치 권력 파트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치 권력은 민주주의하고도 관계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정당과 선거제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를 안 하면 계속해서 나중에 시험장관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제 베이스를 가지고 기출 분석을 할 텐데, 기출 분석은 당연히 이제 기출 예상까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지, 어떤 게 중점이 될 것인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과 8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론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적응,
훈련들을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달은 모의고사를 정리를 하는데, 9월 달하고 11월 달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만든 논쟁 문제 수업 모형 교육론에서 모의고사로 출제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 해에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그때 출제 기획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 기획으로 들어갔는데 그 양반이 제가 낸 모의고사 문제가 너무 똑같아서 그 문제를 뺐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의고사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량진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다 들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가원에서. 왜냐하면 같은 문제가 출제가 돼버리면 이게 뭐 비밀이 누설됐다든지 뭐 그런 오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 저는 페이크를 씁니다. 어떤 페이크를 쓰냐면 모의고사 문제를 내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정말 또 중요한 것들은 따로 자료로 따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크로 썼던 그 중요 내용 정리해서 시험에 출제될 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가는 방법을 제가 활용을 해서 한 3년 전부터 했는데 그게 의외로 먹히더라고요. 문제만 보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검토를 안 한다는 게 확인이 되어서.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특강은 필요한 대로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근데 개론서를 온라인 특강에서 뭐 한번 보시는 건 상관없는데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책이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개론서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그리고 그게 100%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참고적으로 활용들 하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만 온라인 특강에서 개론서를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올라져 있는 거는 2권의 책이 올라와 있는데 그 3페이지 잠시 보시면 정치학 같은 경우는 진정재 선생님이 있었던 정치학 총론입니다. 지금 연세대에 계시는 분인데 행정고시 2차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요즘에는 진정재 선생님 책을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의 이제 기본 교재 자체가 이 책으로 좀 약간 분위기가 좀 쏠린 측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 정치학 2에는 작년에 이제 개정판이 나와 심판이 나왔습니다. 심판이 나오자마자 작년 제가 특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강을 지금 한 개 올라와 있는데 서울대 정치학 2의 심판에서 지금 나와 있는 주제들 중에 보면 한 30% 빼고는 나머지 70%는 거의 출제 범위 밖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보신다면 상관없는데 뭐 크게 사실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된다. 네, 그걸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목차하고 학습 영역을 잠시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목차 영역은 이건 당연히 목차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책들도 다 제가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정치 개론서들하고는 조금 약간 차이가 날 건데 일단은 이렇게 만든 이유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정치의 개념과 본질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의 의미는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치의 의미는 오늘 진도로 나갈 때 좀 빨리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기본 개념 강의에서 너무 오래 끌면 이게 정치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사상이 나옵니다. 그죠? 정치 사상은 사실은 정치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초입니다. 기초. 근데 정치의 의미로부터 퍼져나가는 게 뭐냐면 정치 권력부터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미리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치의 의미에서 기출에서 나왔던 제일 유명한 정의가 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표현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희소한 가치에 그 다음에 권위적 배분이다. 여기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정치는 희소한 가치에 권위적 배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에요? 네, 뿜빠이 말했는데 그 뿜빠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희소한 가치가 그러면 뭐가 있을까? 그 이야기인데 희소한 가치는 막스 베버가 이야기를 이미 했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 이 재산하고 부화관계 되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명성, 명예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이게 전부 다 희소한 가치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권위적으로 배분한다는 말은,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권위는 뭐죠?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권력이에요. 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가정이냐면,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빵을 이렇게 큰 걸 하나 사왔어요. 빵을 큰 거 사와가지고 일단은 이제 자릅니다. 한 10조각으로. 10조각 자른 다음에 제가 3조각을 가져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는 한 분한테는 2조각을 주고, 한 분한테는 1조각을 주고, 2조각 주고, 1조각 주고, 1조각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조각을 받으신 분들은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맞죠? 왜 저 친구는 2조각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또 3조각을 가지네. 근데 나는 왜 1조각만 주지? 기분이 아주 나빠져요. 근데 그 말을 어길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제가 1조각을 줘도 여러분들은 제가 1조각을 준 거에 대해서 복종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복종을 하시래요? 안 하시래요? 할 것 같아요. 복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받아서 그래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이런 식으로 배분했다 칩시다.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일단 복종을 해야 되거든요. 동의와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동의와 지지를 해준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복종을 한다는 것, 여기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정치 권력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정치 권력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배 아니면 이 말을 통치라는 말을 써도 상관없어요. 바로 복종, 지배, 통치와의 관계, 이게 바로 정치 권력 관계입니다. 근데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조선시대 조선의 왕과 백성,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민의 관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비교를 해보면 조선의 왕과 백성의 정치 권력 관계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 정치 권력 관계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는 동의와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결정을 내리면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그냥 마구잡이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 개 받았다 억울하다고 이제 서울에서 막 뜯으면 잡혀가서 연락이 얻어맞죠. 이게 자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되는 거냐면 자의적이지 못한 거죠. 자의적이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장치,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죠? 배분과 관련돼서는 방식이 중요하죠. 어떻게 배분할 거냐. 동의와 지지를 받은 권력이 배분을 한다.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배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말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맨날 고민하다 밤새 고민해서 그 다음날 결정해서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배분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민주주의로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민주시민성, 민주주의 교육, 민주시민교육 이걸 맨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민주주의가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인데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민주주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네? 민주주의. 또 민주주의 다른 게네. 네? 국민이 주인.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는 아마 정치학 개론서를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떻게 배우냐면 민주주의 이러면 개념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다양하다. 근데 다양하면 이걸 공부를 안 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뽑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수 대중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방식. 이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이걸 어렵게 표현해서 책이 어떻게 되었냐면 다수의 통치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수의 통치라는 말을 풀었으면 다수 대중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방식,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삶의 조건은 어디에 있죠? 여기 있잖아요. 권력을 어떻게 가질 거냐? 이게 내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문제죠. 그 다음 내가 직업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삶의 조건의 문제예요. 시험 제도 만드는 거, 그거 내 삶의 조건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 이 방식이 바로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우리는 많은 정치 제도를 했지만 조선의 왕이 백성을 함부로 다루는 이 정치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적어도. 그러면 이제 이 방식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과 교육이든 아니면 정치 교육이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민주시민성 교육입니다. 왜? 민주주의를 발달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민주주의 발달을 우리가 정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정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봅시다. 정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봤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뭘 봤냐면 정치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 관계, 사회적 관계 중에서 정치 권력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구나. 이걸 정치 권력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관계 중에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민주주의가 제일 그래도 바람직하다, 정치적으로.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를 발전을 시키는 것, 이게 정치 발전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론을 배우고 나면 6장에서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와 그 다음 정치 발전을 배웁니다. 7장에서. 그죠? 그러면 이걸 발전시키는 게 정치 발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다수 대중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방식인데 삶의 조건을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내가 직접 결정을 할까? 아니면 정당을 통해서 할까? 이익집단을 통해서 할까? 대표를 뽑아서 할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제도화시키는 것, 정치 발전을 시키는 것, 이거는 결국 뭐냐? 제도화를 통해서 결국 나타납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 발전은. 그러면 이제 어떤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저 본령 내지는 저 강령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그 제도화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TV만 틀면 뉴스 보도에 꼭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정치 문화. 이 정치 문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바꾸면 정치 태도, 정치 의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 태도와 정치 의식이 발달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좀 더 쉽게 바꾸면 민주시민 의식. 그죠? 민주시민 의식이 발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민주시민 의식을 갖추고 있는 내가 내 삶의 조건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결정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바빠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없으니까 정당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당이. 그래서 정당이 나의 이익을 결집시켜 줍니다. 내가 바라는 바를 정당이 정책으로 구현하고 선거를 통해서 이바지합니다. 그럼 이 정당들이 나의 뜻을 받아가지고 뭘 하죠? 선거를 치릅니다. 그죠? 선거.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뭘 구성하죠?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통치기구는 기본적으로 의회와 그 다음에 행정부와 그 다음에 사법부로 구성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통치구조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 형태인데 그냥 단순한 정부 형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방식의 정부 형태예요. 그럼 내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방식이 대통령제가 좋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 생각하면 의원내각제를 선택하면 돼요. 이원정부제가 좋다면 이원정부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삶의 조건을 선택하는 방식이 비례대표제가 좋다면 비례대표제 선택하면 돼요. 근데 비례대표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내 삶의 조건을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결정하지? 안 좋은 것 같으면 그냥 다수대표제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제도화를 시켜놨는데 또 불구하고 내 삶의 조건이 공식적인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막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적 방식이 뭐냐면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이익집단, 이게 바로 시민사회의 문제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든 목차가 지금 교재의 목차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는 정치의 개념과 본질, 그 다음에 정치 사상가들의 생각을 한번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얻어지는 생각은 뭐냐면 민주주의가 좋다고 생각했는지, 자유주의가 좋다고 했는지, 공화주의가 좋다고 했는지, 그런 기본적인 정치적인 목적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정치 사상이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의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3장에 가게 되면 바로 정치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정치 권력 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정치 권력 관계는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 권력 관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치 공동체인 국가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니까 국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건 정치 공동체입니다. 그죠? 정치적 공동체. 그럼 이 정치적 공동체가 달성해야 되는 방식 내지는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5장에서 민주주의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살펴본 다음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행되고 공고화되고 그 다음에 정치 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6장과 7장에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발전을 시키려면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화가 필요해서 그 제도와 관련된 정치 문화가 나오죠. 정치 문화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정치 의식과 정치 태도. 그 다음에 여론과 언론, 이익 집단, 이 문제는 뭐죠? 시민사회 문제입니다. 그죠? 시민사회 문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예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정당은 선거에 참여를 하게 되고 선거 참여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한다. 정당은 선거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거 결과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통치를 한다. 통치구조론. 통치구조론은 아까 3가지 있다고 했지. 의회, 그 다음에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 그래서 이 3가지 살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국내 정치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운영되는 어떤 정치적 모습에 누가 영향을 미치죠? 국제사회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국제정치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정치학의 내용이 끝나요. 이제 구조는 좀 잡히셨나요? 예.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시험의 출제는 어떻게 됐을까? 그 시험의 출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일단은 정치의 개념과 본질은 18년도에 하나 나왔는데, 그 18년도에 나왔던 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정치는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정치사상은 기본적으로 사회계약론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회계약론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하고 그리스 정치사상. 그 다음에 자유주의, 공화주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빈번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제일 많이 빈번하게 나왔던 건 사회계약론. 그
20년도에 나왔던 게 좀 특이해요. 20년도에 나왔던 게 뭐냐면 중세 정치 사상에 토마스 아퀴나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 나왔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지는 의미는 자연법 사상이 가장 핵심이에요. 사회 기강론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법 사상. 그래서 20년도에 나왔던 것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온 지 한 번도 없죠. 왜냐하면 이제 국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요즘에는 정치학에서는 주로 정치 체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론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으로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다시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권력론이 나오는데, 정치 권력론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방금 했던 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 권위와 권력이 어떻게 다르냐. 이겁니다. 권위와 권력이 어떻게 다르냐. 그죠? 아까 이거 다르다고 했죠. 조선의 왕과 백성, 그 다음에 문재인과 국민 관계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때 가지고 있는 조선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라즈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표현한 걸 따르면 조선왕의 권력은 성격이 벌거벗은 권력이에요. 이 비유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비유를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벌거벗은 권력. 라즈웰이 이야기했던 이 벌거벗은 권력의 뜻은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력을 이야기해요. 그럼 동의와 지지를 받은 건 권위가 되는 거지.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한 건 이거는 이제 벌거벗은 권력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 이데올로기는 요즘에 이제 정치학에서는 크게 관심을 안 둡니다. 이거는 이제 한참 우리나라에서 80년대, 90년대 때 이 마르크스 정치사상과 관계되어서 한참 논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민주주의론이 해마다 꼭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치발전론은 15년도에 한번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발전론은 크게 관심이 별로 없어도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치발전을 시키려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숙된 시민문화, 정치문화, 그 다음에 여론과 언론시 이익집단이라고 하는 시민사회 문제,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봤을 때 정당은 선거에 참여를 해서 정부를 구성한다. 자, 시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게 뭐죠? 선거제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시험 전날 만약에 내가 시험 준비를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고 싶다. 정치학에서. 그러면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건 정당, 선거제도, 정부 형태. 이 세 가지는 철저하게 마스터를 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통치구조론은 19년도에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의회와 집행부와 사법부를 중심으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권력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체크만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의회국가, 행정국가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현재 처지난 이야기입니다. 요즘 트렌드는 아니거든요. 예. 최근에 그런데 이제 갑자기 급부상한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제정치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를 생각보다 국제정치 파트가 중요하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모의고사반 정리하면서 국제정치는 주기적으로 봤을 때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됐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서 17년도, 18년도 연속으로 나왔으니까 일단 19년도 안 나왔고 20년도에는 아직까지는 안 나올 차례인데 혹시나 나올 수도 있다 했는데 어쨌든 정치에서 나왔어요. 국제정치가. 이 말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데 생각보다 사범대에 지금 정치를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
국제정치를 전공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사범대에서 지금 출제 들어가실 만한 분들이 전공한 게 제일 많은 게 정치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정치를 전공하신 분들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지금 국제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론적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최근에 중요하게 된 파트가 국제정치입니다. 근데 이 국제정치는 제일 중요한 게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제일 중요해요.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국제정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국제정치를 전쟁으로 인식하느냐. 투쟁의 상태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국제정치를 평화로 인식하느냐. 그래서 국제정치와 관련된 내용들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된 교과서는 어쨌든 3월 달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어제는 피곤해서 백지 쓰기를 못 하셨나? 백지 쓰기를 해보신 분? 아직 안 돼요? 다음 주부터 할까요, 그러면? 예, 백지 쓰기를 꼭 해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고 하는 것은 빨리 하시는데, 정치를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치가 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법하고 비슷하게 정치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지금 현재 1, 2월 달은 많이 읽고 용어를 입에 익혀두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특히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나중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거시경제는 그나마 좀 나았는데 미시경제에서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수요 나왔다가 공급 나왔다가 효용 나왔다가 효용인데 또 한계 효용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죠? 이게 지금 현재 한계 효용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차라리 한글말로 표현하면 괜찮은데 대문다 보면 또 어떻게 인식을 하죠? 이걸 영어로 쓰잖아요. 한계 효용 이야기도 총 효용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또 한계 생산 이야기했다가 여기는 또 평균 생산까지 들어가네. 근데 이걸 영어로 다 표현하니까 이게 전부 다 막 와닿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정리를 하려면 지금부터는 입에 익혀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경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1, 2월 달은 처음 접하는 과목이 있으신 분들은 입에 용어를 익혀두고 뉘앙스를 파악하는 거. 여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좀 더 속도가 붙어요. 근데 저걸 한꺼번에 이제 다 해서 막 외우겠다 작정을 하면 힘들고 그 다음에 또 뒤처집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 집중을 하시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 거지 학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논문 자료를 활용하는 이유도 그건 여러분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학문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일 빨리 이제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출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길. 그래서 일단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커버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 치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 한 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면 다 아는 걸 읽으면 다 아는데 그걸 굳이 제가 수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읽으면 다 아는 건 굳이 제가 강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그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책을 어떻게 씹어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되는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되는 거지 이걸 막 이제 전부 다 펼쳐놔놓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시험에 합격을 1년 만에 하시려면. 그래서 학습 범위를 일단 반드시 기출문제로 좁혀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은 일단 무조건 언제까지 마스터를 하셔야 되냐면 5, 6월 때까지 마스터.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지 올해 빨리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기출문제를 항상 옆에다 두고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는 습관. 이건 꼭 들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할 때는 반드시 단순화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단순화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책을 만들 때 가급적이면 제목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만들 때 어떻게 신경 쓰냐면 앞의 내용과 연결되도록 일단 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제목 속에 포함된 내용들을 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제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중심으로 한번 잘 이해를 해서 활용을 하시면 예, 훨씬 더 시간을 좀 아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인데, 어릴 때 아마 중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 아마 자기가 잘 안 되는 과목은 책꽂이에 책이 제일 많을 거예요. 내가 만약 영어가 좀 어려웠다. 그러면 모든 시중에 나온 영어책은 다 꽂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권도 제대로 본 건 없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내가 좀 하다가 힘들고 안 되면 다른 책을 또 사죠. 그것도 한 30페이지보다 안 되면 또 다른 책을 또 사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책만 쌓여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책은 시험의 80%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거면 책은 한 권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완벽하게 보는 것, 여기에 일단 집중을 하시라. 그리고 복습을 하실 때 반드시 취침 전에 백지 쓰기를 꼭 하셔라. 근데 백지 쓰기도 이걸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백지 쓰기 방법을 정리를 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 제가 원래 이제 생각했던 백지 쓰기의 취지와 지금 수험생들이 활용하고 있는 백지 쓰기가 약간 왜곡이 좀 된 측면이 있어요. 그 백지 쓰기 이제 만든 사람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백지 쓰기도 단계가 있습니다. 1, 2월 달에 백지 쓰기와 3, 4월 달에 백지 쓰기, 5, 6월 달에 백지 쓰기는 달라야 돼요. 그럼 1, 2월 달에 백지 쓰기는 뭘 해야 되냐면 오늘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용어만 기억나는 대로 정리가 돼도 돼요. 근데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나면 그 용어는 다시 봐야 돼요. 3, 4월 달 백지 쓰기는 내가 배웠던 내용을 일반화로 정리하는 거예요. 뭐는 뭐다. 뭐가 발생하면 뭐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요약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백지 쓰기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백지 쓰기를 해야지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무조건 다 쓴다. 그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백지 쓰기의 어떤 목적을 달리해서 단계별로 나중에 활용을 좀 하시라. 그래서 1, 2월 달에 백지 쓰기는 오늘 우리가 학습했던 기본적인 용어를 내가 쓸 수 있는지, 그걸 활용하고 있는지. 특히 경제는 특히나 1, 2월 달에 입에 익혀두지 않으면 3, 4월 달 계속 애먹어요. 예, 계속 책을 보면서 이게 한눈에 와닿아야 돼요. 한눈에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자꾸만 겉돌고 있어요. 이 겉돌고 있으면 3, 4월 달에도 계속 책을 봐도 똑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뉘앙스를 반드시 익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경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계라고 하는 값은, 한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얻어지는 만족감. 한계용. 나중에 이거 왜 그런지는 나중에 한 3주나 좀 지나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경제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매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말씀 좀 드릴 텐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좀 권위가 떨어지는 측면도 없잖아, 있긴 해요.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랑, 영국에 있는 그 유명한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장하준 교수도 그런 말 하거든요. 한국의 경제 교육이 잘못됐다. 그래프하고 도식하고 수식만 가지고 경제학을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학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일단 말이 먼저 돼야 돼요. 말부터 정리가 된 걸 가지고 말을 가지고 이걸 수식으로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경제학을 수식과 그래프로 먼저 이해를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럼 계속 그래프를 암기를 하게 돼요.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경제학을 아마 시작하실 텐데, 한 가지 미시경제에서 팁을 좀 드리자면, 경제학은, 이거는 누가 한 이야기냐면, 케인즈가 한 말입니다. 그죠? 경제는 심리다. 아마 여러분들 9시 뉴스나 11시 뉴스나 이런 걸 보셔도 경제는 심리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중요하고 뭐 투자 심리가 중요하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시경제는 전부 다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심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하지? 사람들은 얼마까지 먹었을 때 만족감을 느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이제 효용해야죠. 효용해서 외웁니다. 그죠? 물건을 소비함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 근데 만족감 이렇게 외우는데 그걸 심리라고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시경제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행동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기업이라면 내가 어떻게 생산을 하려고 할까? 그 생산의 심리가 뭘까? 소비의 심리가 뭘까? 이걸 자꾸만 생각을 하면서 경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경제는 일단 말부터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서브노트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백지 쓰기를 하면 되지. 굳이 서브노트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백지 쓰기는 제가 볼 때는 모아두실 필요 따로 없어요. 마지막 백지 쓰기를 들고 시험장에 가시면 돼요. 왜냐면 마지막 백지 쓰기가 내가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단 정리를 단순화시켜버리고 요약을 하게 되면 서브노트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정도로 오리엔테이션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정치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정치는 뭐라고 했죠?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했습니다. 희소한 가치는 뭐라고요? 권력과 경제적인 것, 재산, 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둘러싸고 막 싸우잖아요. 우리 지역에 막 줘. 그죠? 서울에 줘. 부산에 줘.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뿜빠이를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뿜빠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방식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은 권력이 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은 권력이 뿜빠이를 결정하는 형태, 사례를 하나 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거. 대표 사례죠.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실제로 정치적 현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현상을 잘 보시고, 대학의 정원 결정도 뭐죠? 일종의 정치입니다. 대학의 정원을 몇 명으로 결정하느냐? 분파이잖아요, 이것도. 네, 그런 것도 역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 정치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자,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제 목차 현상들은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시죠. 보지 마시고, 일단 정치의 의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의미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정치 권력 관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 정치 권력 관계가 토대가 되는 게 정치 공동체 국가. 그 다음에 이 정치 공동체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나 지향은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문제, 정치 발전론. 그 다음에 이 정치 발전은 제도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제도화를 이루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성숙된 정치 문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사회의 문제. 이익 집단하고 여론과 언론의 문제. 그 다음에 제도화를 시키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정당이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통치를 하는 것. 됐죠? 그리고 이제 국제정치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정치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별로 복잡 안 하죠. 그리고 시중에 이렇게 목차를 만든 책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본 책 중에는 한 권도 이렇게 목차를 만든 책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목차를 만든 데만 사실은 강의를 하면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을 했던 이 목차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한 3년 정도 걸린 겁니다. 목차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좀 잘 구조를 잘 짜시고 여기에 맞춰서 일단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